비는 예고 없이 내렸습니다. 겨울 골목의 빗소리는 유난히 날이 서 있었고 그 소리 사이로 작은 발소리 하나가 끼어들었어요. 한쪽 소매가 텅 빈 얇은 점퍼, 맨발에 가까운 찢어진 운동화. 7살짜리 아이가 골목 끝에 홀로 서 있었죠. 강태식은 그 아이를 보는 순간 발이 굳었습니다. 살면서 두려움이란 걸 잊은 줄 알았어요. 주먹도 겁내지 않았고 칼날도 피하지 않았죠. 그런데 그날 밤 그는 무서웠습니다. 저렇게 작은 것이 저렇게 차가운 빗 속에 혼자라는 사실이. 이야기가 시작되기 전 잠시만 함께 해주세요.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 한켠에 오래 남기를 바랍니다.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서울 마포구 낡은 다세대 주택 골목. 한겨울밤 11시가 넘은 시각이었습니다. 강태식의 하루는 늘 그런 식으로 끝나곤 했어요. 새벽 5시에 일어나 공사장으로 나가고 해가 지면 땀과 시멘트 먼지를 뒤집어 쓴 채 돌아오는 것. 한때 서울 서북부 일대를 장악했던 조직의 간부였다는 사실은 지금의 그에게 아무 의미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 과거가 족쇄였죠. 이력서를 낼 때마다 돌아오는 차가운 시선, 면접관이 전과 기록을 확인하는 순간 굳어버리는 표정. 그는 이미 수십 번 그 벽에 부딪혔고 수십 번 다시 일어났습니다. 그를 버티게 한 건 병실에 누운 아내 한다솜이었어요. 반년 전 교통사고였습니다. 새벽 귀갓길 신호를 무시하고 달려온 차량이 다솜의 옆구리를 들이받았죠. 수술은 성공했지만 의식은 돌아오지 않았어요. 의사는 조심스럽게 장기 혼수 가능성을 언급했고 태식은 그 말을 듣는 내내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습니다. 병실을 나온 뒤 주차장 구석에서 담배 한 대를 태우는 동안 그의 손은 멈추지 않고 떨렸어요. 그날 이후로 담배를 끊었습니다. 다솜이 깨어났을 때 담배 냄새 나는 남자로 서 있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날 이후 태식에게 돈은 목숨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다솜의 하루 병원비는 태식이 공사장에서 이틀을 꼬박 일해야 겨우 채울 수 있는 액수였어요. 그는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아도 쉬지 않았고 끼니를 굶어도 다솜의 병원비만큼은 빠뜨리지 않았죠. 그런데 그날 또 잘렸습니다. 현장 소장은 미안한 척도 하지 않았어요. 정과자는 안 돼. 위에서 내려온 방침이야. 태식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입을 열면 주먹이 나갈 것 같았고 주먹이 나가면 모든 게 끝이라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그는 조용히 안전모를 내려놓고 현장을 나왔습니다. 은행에서 찾아온 돈 봉투를 코트 안주머니에 넣고 골목길을 걷는데 차가운 빗방울이 하나씩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빗속을 걷는 것도 지쳤고 숨을 쉬는 것도 지쳤습니다. 발이 무거웠죠. 그런데 어느 순간 코트 안주머니를 짚어보니 봉투가 없었습니다. 돌아보니 봉투가 바닥에 떨어져 있었어요. 언제 흘렸는지도 몰랐죠. 그런데 그 봉투 옆에 작은 손이 있었습니다. 봉투를 집어들고 조심스럽게 내미는 손. 그 손의 주인을 따라 시선을 올리자 빗속에 쪼그리고 앉은 아이 하나가 눈에 들어왔어요. 7살쯤 되어 보였습니다. 왼쪽 소매가 텅 비어 있었어요. 얇은 점퍼는 이미 빗물에 흠뻑 젖었고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죠. 아이는 태식을 올려다보며 봉투를 내밀면서도 눈을 피했습니다. 어른의 시선을 두려워하는 눈빛이었어요. 그것도 아주 오래 반복적으로 훈련된 두려움처럼 보였습니다. 아저씨 거 맞죠? 목소리가 떨렸어요. 추위 때문인지 두려움 때문인지 태식은 봉투를 받아들었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내려다봤어요. 이 골목에 이 시간에 이 차림으로 혼자 있는 아이. 자정이 가까운 시각이었습니다.
그는 쪼그려 앉아 아이와 눈높이를 맞췄어요. 가까이서 보니 아이의 뺨에 오래된 멍 자국이 있었습니다. 빗물에 씻겨 희미해졌지만 그것이 무엇인지 태식은 알았어요. 조직에 있을 때 수없이 봐온 종류의 흔적이었거든요. 그런데 그건 어른의 몸에서 봤던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작은 얼굴에서 보는 건 처음이었어요. 그는 자신의 코트를 벗어 아이의 어깨에 걸쳤습니다. 일단 따뜻한 데 가자. 아이는 처음에 고개를 저었어요. 낯선 어른을 따라가지 말라고 누군가 가르쳐줬을 거였습니다. 그러나 태식이 자리에서 일어나 천천히 걷기 시작하자 아이는 잠시 망설이다가 그 뒤를 따랐어요. 코트 자락을 한 손으로 꼭 쥐고서 낡은 다세대 주택 301호. 태식의 방은 넓지 않았습니다. 책상 하나, 낡은 소파, 한쪽 벽을 채운 다솜의 사진들. 병실에서 찍은 것도 있었고 사고 전에 함께 찍은 것도 있었어요. 그는 욕실에 따뜻한 물을 받아놓고 아이에게 수건과 자신의 오래된 티셔츠를 건넸습니다. 아이가 혼자 씻는 동안 그는 냉장고를 열었어요. 달걀 3개, 김치 반 포기, 두부 한 모. 손에 잡히는 재료를 전부 꺼냈습니다. 두부를 썰다가 잠깐 멈췄어요. 저 아이는 한 손으로 이걸 어떻게 썰까 하는 생각이 스쳤거든요. 그 생각이 왜인지 마음에 걸렸습니다. 씻고 나온 아이는 티셔츠가 무릎까지 내려와 원피스처럼 보였어요. 얼굴에 혈색이 조금 돌아와 있었습니다. 태식은 밥상을 내밀며 말했어요. 먹어. 아이는 숟가락을 들다가 멈췄습니다. 한 손으로 그릇을 잡고 숟가락을 뜨는 게 쉽지 않았어요. 태식은 말없이 그릇 아래에 행주를 접어 바쳤습니다. 그릇이 고정되자 아이는 조심스럽게 밥을 퍼먹기 시작했어요. 한 숟가락, 2숟가락. 처음에는 조심스럽더니 이내 빠르게 먹기 시작했습니다. 배가 많이 고팠던 거겠죠. 밥 한 그릇을 다 비운 뒤 아이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저 이름이 준우예요. 윤준우. 태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가 오늘 집에서 나가라고 했어요. 엄마 남자친구 아저씨 때문에. 남자친구 아저씨. 준우의 말은 짧고 단편적이었지만 태식은 그 사이사이에서 이야기의 윤곽을 읽어냈어요. 남자가 싫어한다며 외출을 막았던 일, 넘어져도 일으켜주지 않았던 일, 밥상에 같이 앉지 못했던 일. 아이는 그것들을 원래 그런 일처럼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그 담담함이 태식의 명치를 눌렀어요. 그 남자 이름이 뭐냐고 묻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아이가 그 이름을 말하는 순간 또 움츠러들 것 같아서 태식은 묻지 않았어요. 대신 준우가 흘리듯 말한 한마디가 머릿속에 걸렸습니다. 엄마 남자친구가 자기 팔 없는 거 제일 싫어한다고. 그 말을 아무렇지 않게 내뱉는 7살짜리 아이의 얼굴을 태식은 오래 들여다봤어요. 그리고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그 남자가 누구든 반드시 알아내야 한다고. 그는 결국 벽에 주먹을 내리쳤어요. 소리가 났습니다. 준우가 움츠러들었죠. 미안. 너한테 화난 거 아니야. 그리고 다시 앉아 낮고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준우야. 이건 내 잘못이 아니야. 하나도. 준우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처음으로 눈을 마주쳤습니다. 그리고 무언가를 꾹 참는 것처럼 입술을 깨물었어요. 울지 않으려고 애쓰는 얼굴이었습니다. 7살짜리가 울음을 참는 법을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게 더 마음을 무너뜨렸습니다. 태식은 그날 밤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연락했어요. 다음 날 아침 복지사가 왔고 준우는 일시보호소로 옮겨졌습니다. 태식은 준우를 보내면서 아무 약속도 하지 않았어요. 약속을 지킬 수 있을지 자신이 없었거든요. 지금 자신의 처지에 아이를 끌어들이는 게
옳은 일인지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사흘 뒤 그는 보호소 앞에 서 있었어요. 보호소 접수 서류를 작성하면서 보호자란에 자신의 이름을 적는 순간 그는 잠깐 멈췄습니다. 이 이름을 여기에 적는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그는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펜을 내려놓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썼어요. 그리고 그게 모든 것을 바꾼 시작이었습니다. 아동보호전문기관 담당 복지사의 이름은 김진수였습니다. 37, 이 일을 10년 넘게 해온 사람 특유의 피로와 사명감이 공존하는 얼굴이었어요. 그는 태식이 보호소를 찾아오는 걸 처음엔 의심했습니다. 조직 정과 폭행 기록, 험상궂은 인상. 서류만 보면 이 남자가 아이 옆에 있어서 좋을 게 없었죠. 그런데 이상했어요. 준우는 다른 어른에게는 눈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복지사들이 말을 걸어도 고개를 숙이고 밥을 권해도 밥만 먹고 다른 아이들과도 섞이지 않았어요. 그러던 아이가 태식이 오는 날만큼은 달랐습니다. 복도에서 발소리를 알아듣고 먼저 고개를 들었고 태식 옆에 앉으면 어깨에서 힘이 빠졌죠. 진수는 그 모습을 며칠째 지켜보면서 판단을 유보했어요. 이 남자가 무엇인지는 나중에 판단해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아이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가 더 중요했거든요. 준우의 친모는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기관에서 수차례 연락을 시도했지만 전화를 받지 않거나 곧 데리러 가겠다는 말만 반복할 뿐 실제로 나타나지 않았어요. 남자친구의 이름은 오철수. 나이 35, 직업은 불명확했고 주소지는 준우 친모 명의의 반지하였습니다. 그 이름을 서류에서 처음 본 날 태식의 표정이 굳었어요. 오철수, 어딘가에서 들어본 이름이었습니다. 과거 조직에 인접해 있던 인물들 중 하나였죠. 정식 조직원은 아니었지만 조직 주변을 맴돌며 잔심부름을 하거나 불법 도박장을 드나들던 부류였어요. 기억이 또렷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이름이 준우와 같은 문장에 놓인다는 사실이 태식의 위장을 뒤틀었죠. 그는 그 느낌을 바로 털어내지 않았습니다. 오래 기억하는 편이 나을 것 같았어요. 시퀀스 1에서 그 남자를 반드시 알아내야 한다고 생각했던 순간이 이제 이름과 함께 실체를 갖추기 시작했습니다. 진수에게 물었어요. 준우 어머니가 친권 포기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진수는 잠시 말을 골랐습니다. 현재로선 기다려보는 수밖에 없어요. 친모가 복귀 의사를 완전히 철회하지 않는 한 법적 절차를 강제로 진행하긴 어렵거든요. 아이가 학대를 받은 정황이 명확한데도요? 직접 증거를 수집해서 제출해야 해요. 구체적인 진술, 의료 기록, 목격자, 그게 갖춰져야 법원이 움직입니다. 태식은 그날 이후 준우의 입원 기록과 신체 검진 결과를 파악하려 했어요. 기관의 공식 절차를 통해서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생겼죠. 준우의 신체 검진 기록 일부가 열람 불가 처리되어 있었어요. 단순한 행정 오류라면 하루 이틀 안에 풀렸을 겁니다. 그런데 일주일이 지나도 풀리지 않았어요. 진수가 상급기관에 문의하자 돌아온 대답은 더 이상했습니다. 해당 기록은 별도 보호조치 중이라는 것이었어요. 누가 왜 보호조치를 걸었는지에 대한 설명은 없었죠. 진수는 그 답변을 받은 순간 불쾌한 직감이 왔습니다. 10년 넘게 이 일을 하면서 행정 오류와 의도적 차단의 차이는 알 수 있었거든요. 이건 후자였어요. 누군가 이 기록이 공개되지 않기를 바라는 사람이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그 무렵 준우의 친모 윤혜숙이 처음으로 기관의 모습을 드러냈어요. 30대 초반, 보기엔 평범한 여자였습니다. 화장을 두껍게 했고 말투는 능글맞게 부드러웠어요. 그녀는 면담실에서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제가 잠깐 힘든 시기가 있었어요. 이제 정신 차렸으니까 준우를 돌볼 수 있어요. 제가 엄마잖아요. 진수는 표준 절차에 따라 귀가 가능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답했습니다. 해숙이 나간 뒤 진수는 면담 기록지에 펜을 올려놓은 채 잠시 멈췄어요. 아이를 보고 싶어서 달려온 엄마라면 면담실에 들어서자마자 아이 소식부터 물어야 하지 않는가. 해숙은 준우의 상태를 묻기 전에 먼저 양육권 관련 절차를 물었습니다. 그 순서가 마음에 걸렸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해숙의 눈물은 말과 정확하게 타이밍이 맞았습니다. 감정이 앞서서 눈물이 나오는 게 아니라 눈물이 필요한 순간에 나왔어요. 진수는 그 차이를 알고 있었습니다. 같은 시각 보호소 복도 끝에서 태식이 이 장면을 목격했어요. 유리 너머로 면담실 안의 해숙을 처음 본 순간 그의 눈이 좁아졌습니다. 해숙의 표정, 몸짓, 그 능숙한 눈물. 태식은 오랫동안 사람을 다루는 세계에 있었어요. 저 눈물이 무엇으로 만들어진 것인지 그는 알았습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돌아서서 걸어나갔어요. 밖으로 나온 태식은 찬 공기를 깊이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뱉었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생각했어요. 저 여자가 준우를 다시 데려가도록 내버려두는 일만큼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이틀 뒤 오철수가 직접 기관에 찾아왔습니다. 해숙 없이 혼자였어요. 그는 접수 데스크에서 준우 어머니 대리인이라고 밝혔고 진수와의 면담을 요청했죠. 진수가 면담실로 들어서자마자 오철수는 서류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법무법인 명의의 서류였어요. 내용은 미성년자 임시 양육권 반환 청구 예고 통보였습니다. 진수는 서류를 읽으며 눈을 가늘게 떴어요. 법무법인 이름을 보는 순간 손끝이 멈췄습니다. 오성 법무법인. 서울에서도 손꼽히는 대형 로펌이었죠. 아동복지 사건에 이런 규모의 법무법인이 개입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어요. 누군가 뒤에서 비용을 대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그것도 아주 넉넉하게. 오철수는 서류를 돌려받으며 능청스럽게 웃었어요. 우리가 원하는 건 간단해요. 준우 빨리 집에 보내주면 되는 거예요. 괜히 일 크게 만들지 마시고요. 진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면담이 끝나고 오철수가 나간 뒤 그는 즉시 태식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태식은 전화를 받자마자 물었습니다. 오성 법무법인 강남 쪽 로펌 맞습니까? 어떻게 아세요? 그 로펌 뒤에는 박용만이 있습니다. 진수는 그 이름을 몰랐어요. 하지만 태식의 목소리에서 무게가 느껴졌습니다. 단순한 추측이 아니었죠. 박용만이 누굽니까? 전화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태식은 천천히 답했습니다. 제가 과거에 몸담았던 세계에서 절대로 적으로 만들어선 안 되는 사람입니다. 전화를 끊은 뒤 태식은 오래 서 있었어요. 창밖으로 겨울 가로등 불빛이 비쳤습니다. 준우가 엄마 남자친구 이야기를 했던 순간이 떠올랐어요. 그 이름이 이제 박용만이라는 이름과 연결되고 있었습니다. 작은 아이의 이야기가 자신이 가장 깊이 묻어두고 싶었던 세계와 다시 닿고 있었어요. 피할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박용만이라는 이름을 태식이 처음 들은 건 15년 전이었습니다. 당시 조직의 선배 한 명이 조용히 말했어요. 저 사람 이름은 함부로 입에 담지 마라. 그 사람이 움직이면 사람이 없어진다. 태식은 그때 그 말의 의미를 절반쯤만 이해했습니다. 나머지 절반은 시간이 지나면서 알게 됐어요. 나이 61, 표면적으로는 건설업과 유통업을 겸하는 중견기업 욕망그룹의 회장이랍니다. 하지만 서울 서북부를 아는 사람들 사이에서 그 이름은 다른 의미로 통했어요. 합법과 불법의 경계를 손바닥 뒤집듯 오가는 사람.
필요하면 법을 쓰고 법이 느리면 다른 방법을 쓰는 사람이었죠. 태식이 조직에 몸담던 시절 욕망그룹과 조직 사이에는 암묵적인 거래가 있었습니다. 조직이 욕망그룹의 사업 현장에서 노무 갈등을 정리해주는 대신 박용만 측은 조직원들의 법적 문제를 처리해줄 변호사를 연결해줬어요. 한 번은 태식이 직접 그 현장을 정리한 적이 있었습니다. 욕망그룹 공사 현장에서 노조원들이 농성을 벌이던 날이었어요. 태식은 그날 일을 오래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농성 참가자 중에 임신한 여자가 있었거든요. 그는 그날 처음으로 조직을 떠나야겠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 생각은 실행되지 못했습니다. 다솜의 사고가 먼저 왔거든요. 그 거래의 고리 중간 어딘가에 오철수가 있었다는 걸 태식은 이제야 연결하고 있었어요. 이 구도를 파악하는데 혼자 힘만으론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보호소를 오가는 길에 우연히 마주친 한 남자가 있었어요. 이름은 배한결, 44, 전직 경찰 출신으로 지금은 사설조사 업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처음 마주쳤을 때는 그저 보호소 인근에서 카메라를 들고 있는 남자였어요. 태식이 경계의 눈빛을 보내자 한결은 명함을 내밀며 말했죠. 저적이 아니에요. 태식 씨랑 오히려 같은 방향 보고 있을 것 같아서요. 한결이 추적하고 있는 사건은 태식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것이었어요. 2년 전 발생한 아동대상 보험 사기 사건이었습니다. 피해 아동이 지금까지 확인된 것만 2명이에요. 공통점이 있어요. 전부 한 팔이 없거나 시각 장애가 있는 아이들이었어요. 미성년 장애 아동 명의로 보험을 다수 가입하고 아이를 사고 상황에 노출시켜 보험금을 수령한 거예요. 오철수가 그 사건의 브로커로 의심받고 있는데 직접 개입 증거가 없어서 지금까지 못 잡고 있는 겁니다. 태식은 한결의 말을 들으면서 천천히 눈을 들었어요. 만약 준우가 그 대상 중 하나라면 한결은 말을 잇지 않았습니다. 잊지 않아도 됐어요. 그 말이 머릿속에서 자리를 잡는 데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준우의 한쪽 팔이 없다는 것. 해숙이 오철수와 함께 생활하면서 그 아이를 어떤 구조 안에 끼워 넣고 있었다는 것. 태식의 머릿속에서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했어요. 그 그림이 완성에 가까워질수록 그의 안에서 무언가가 서서히 끌어올랐습니다. 분노였지만 지금 당장 터뜨릴 수 있는 종류가 아니었어요. 이건 천천히 정확하게 써야 하는 분노였습니다. 그는 그날 밤 병원으로 갔어요. 다솜의 병실은 늘 같은 온도였습니다. 창밖으로 겨울 가로등 불빛이 들어왔고 링거액이 일정한 속도로 떨어지는 소리만 들렸어요. 태식은 다솜의 손을 한참 잡고 있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당신이 깨어 있었으면 뭐라고 했을까? 그냥 두지 말라고 했겠지. 다솜은 대답이 없었어요. 그러나 태식은 그녀의 손에서 이 조용한 병실에서 자신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다솜은 항상 그랬으니까요. 외면하는 법을 몰랐던 사람이었어요. 태식은 다음 날부터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과거 조직 시절 알고 지내던 사람들에게 박용만과 오철수의 관계를 확인하는 작업을 시작했어요. 그런데 생각보다 벽이 높았습니다. 아는 사람마다 입을 다물었어요. 태식이 형, 그쪽은 건드리면 안 돼. 진짜로. 형이 얼마나 힘들게 살아온 거 내가 알잖아. 제발. 2번째, 3번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박용만이라는 이름 앞에서 사람들은 한결같이 입을 닫았어요. 태식은 그 침묵의 무게를 느꼈습니다. 박용만이 단순한 기업인이 아님을 증명하는 침묵이었죠. 압박은 그 시점부터 시작됐어요. 태식이 박용만을 건드리려 한다는 사실이 어딘가로 흘러들어갔습니다. 며칠 지나지 않아 기관의 익명 제보가 들어왔어요. 내용은
강태식이 조직 자금을 세탁하기 위해 아동 위탁 제도를 악용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터무니없는 말이었어요. 하지만 기관은 절차상 조사를 진행해야 했고 그 기간 동안 태식의 보호소 방문이 제한됐죠. 진수가 제보의 출처를 추적해보니 발신 번호는 공중전화였습니다. IP 추적도 막혀 있었어요. 누군가 조직적으로 움직인 것이었습니다. 준우는 그 사실을 알지 못했어요. 그저 태식이 오지 않는다는 것만 알았죠. 그날 저녁 식사 자리에서 준우는 밥을 거의 먹지 않았습니다. 반찬을 숟가락으로 건드리다 내려놓고 창밖의 어둠만 바라봤어요. 처음 밥을 먹던 날 숟가락이 미처 따라가지 못할 만큼 빠르게 먹던 아이였는데 지금은 한 숟가락도 뜨지 않았습니다. 태식이 없다는 것만으로 아이에게서 무언가가 꺼지고 있었어요. 진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보고서를 작성하다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이 아이는 또다시 기다리는 법을 배우고 있었어요. 어른이 떠나도 기다리면 돌아온다는 것을 아직은 믿고 있었습니다. 그 믿음이 꺾이기 전에 뭔가를 해야 했어요. 그리고 태식에게는 아직 한 가지 카드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는 오래된 연락처 목록을 내렸어요. 몇 번이나 지울까 망설였던 이름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정국진. 손가락이 그 이름 위에서 멈췄어요. 만남은 강남의 한 호텔 라운지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박용만은 이미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60이 넘은 나이였지만 머리카락 한 올도 흐트러지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정장 안에서 풍기는 여유로움은 오랫동안 자신이 원하는 대로 세상이 움직여왔다는 확신에서 나오는 것이었죠. 라운지의 조명이 그의 얼굴에 부드럽게 내려앉아 있었어요. 그 부드러움이 오히려 불편했습니다. 이런 장소에 이런 조명 아래에 앉아 있는 사람이 준우와 같은 문장에 있다는 게 위장이 뒤집힐 것 같았어요. 태식이 자리에 앉자 박용만은 커피를 권했습니다. 태식은 거절했어요. 바쁘신 분이 왜 저 같은 사람을 만나자고 하셨는지. 박용만은 천천히 웃었습니다. 불쾌하지 않은 척 포장된 웃음이었어요. 준우 얘기 때문이죠. 태식 씨가 그 아이한테 관심이 많으시다고 들었어요.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아이는 곧 어머니한테 돌아가게 될 거예요.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거든요. 학대 정황이 있는데도요? 정황은 정황이에요. 증거가 없으면 의미가 없죠. 세상이 다 그런 겁니다. 태식은 그 말을 가만히 받아들였습니다. 박용만이 어떤 패를 들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섣불리 움직이지 않았어요. 라운지 안에 다른 손님들은 아무것도 모른 채 조용히 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이 대화가 얼마나 더러운 것인지 아무도 몰랐어요. 박용만이 말을 이었습니다. 태식 씨, 저는 굳이 적을 만들 필요가 없는 사람이에요. 태식 씨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지금 상황이 좀 어렵다고 들었어요. 병원비도 있고 거처도 곧 없어지고 제가 도움을 드릴 수 있어요. 박용만은 봉투를 내밀었어요. 태식은 봉투를 내려다봤다가 다시 박용만을 봤습니다. 조건이 뭡니까? 간단해요. 준우권에서 발을 빼시면 돼요. 아이 일은 가족끼리 알아서 할 일이고 거기에 외부인이 끼어드는 건 모두에게 좋지 않아요. 태식은 봉투를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잠시 봉투를 바라보다가 눈을 들었어요.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저 아이가 그 반지하로 돌아가는 장면을, 오철수가 그 집 문을 닫는 장면을, 눈을 감아도 지워지지 않는 그 장면 앞에서 봉투는 아무 의미가 없었어요. 말씀하신 조건은 거절합니다. 박용만의 눈에서 처음으로 온도가 빠졌습니다. 여유롭던 눈빛 아래에 있던 것이 수면 위로 올라왔어요. 차갑고 평평한 무언가였죠. 태식 씨, 정가도 있고 생계도 불안정한 분이 멀쩡한 아이 어머니를 상대로
양육권을 주장한다? 법원이 어느 편을 들 것 같아요? 현명한 선택을 하셔야 해요. 태식은 일어섰습니다. 박용만은 등 뒤에 대고 낮게 말을 이었어요. 다음에 다시 얘기할 기회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것이 선전포고였습니다. 이후 사흘 만에 모든 것이 무너졌어요. 먼저 다솜이 입원한 병원 측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병원 재단 이사회의 결정으로 장기 혼수 환자에 대한 입원비 납부 방식이 변경되며 미납 씨 퇴원 조치가 불가피하다는 내용이었어요. 태식은 이사회 이름을 들은 순간 멈췄습니다. 이사 명단에 욕망그룹 계열사 임원이 포함되어 있었죠. 손이 닿은 거였어요. 이렇게 빠르게, 이렇게 넓게. 다음으로 기관 조사를 근거로 태식의 주말 위탁 부모 자격이 일시 정지됐습니다. 공식 결정은 아니었지만 조사 기간 중 아이를 면회할 수 없었어요. 진수는 태식에게 최대한 빨리 해결하겠다고 했지만 기관 내부에도 외부에서 압력이 들어오고 있다는 걸 그는 알았습니다. 그리고 배한결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저 잠깐 빠져야 할 것 같아요.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누군가 제 의뢰인들한테 접촉했어요. 저한테 사건 맡기면 불이익이 생긴다고. 지금 의뢰 2건이 취소됐고 사무실 임대 건물 주인한테도 연락이 갔나 봐요. 저도 생계가 있어서요. 죄송합니다.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태식은 한동안 핸드폰을 내려다봤어요. 그날 밤 집주인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건물을 팔게 됐는데 계약 갱신이 어렵게 됐다는 말이었어요. 2달 안에 나가야 했습니다. 이미 직장도 없었고 다솜의 병원비는 다음 달이면 연체 상태에 접어들 예정이었죠. 사방이 조여들고 있었어요. 어느 하나가 우연이라면 모를까, 이건 하나의 의지로 움직이는 압박이었습니다. 태식은 짐을 쌌어요. 이불 하나, 다솜의 사진 2장, 옷 몇 벌. 박스 하나에 다 들어갔습니다. 공사장 인근 고시원으로 짐을 옮긴 건 밤 10시가 넘어서였어요. 창문도 없는 방에 박스를 내려놓고 앉았습니다. 형광등 하나가 깜빡거렸어요. 태식은 그 불빛을 바라보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오래 앉아 있었죠. 조력자가 없어졌습니다. 거처가 없어졌어요. 돈이 없어졌죠. 아내는 병실에 있고 준우는 닿을 수 없는 곳에 있었습니다. 박용만은 법 안에서, 서류 안에서, 사람들의 침묵 안에서 움직였어요. 주먹으로 해결할 수 있는 상대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다솜의 사진을 꺼내 벽에 기대어 세웠어요. 제주도에서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파도 앞에서 웃고 있는 다솜. 그날 바람이 새서 머리카락이 다 날렸는데 그게 좋다고 웃었었죠. 태식은 그 사진을 오래 바라봤어요. 무너지면 안 됐습니다. 무너지면 준우는 해숙과 오철수에게 돌아가요. 그 아이는 다시 아무도 모르는 반지하에서 혼자가 됩니다. 이미 한 번 세상에 버려진 경험이 있는 아이가 2번째를 맞이하면 그 안에서 무언가가 영영 꺼질 수도 있었어요. 태식은 핸드폰을 집어들고 연락처 목록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정국진이라는 이름 위에 손가락을 올렸어요. 전화 버튼을 누르기 전에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이 번호를 누른다는 건 다시 그 세계와 닿는다는 뜻이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그게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번호를 누르지 않는 것이 더 무서웠어요. 그는 전화를 걸었습니다. 정국진, 56. 현재는 서울 은평구에서 작은 인쇄소를 운영하고 있는 남자였어요. 하지만 15년 전 그는 태식이 몸담았던 조직에서 회계와 자금 흐름을 관리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숫자라면 무엇이든 기억했어요. 날짜, 금액, 이름. 그것들을 그는 머릿속 깊은 곳에 저장해뒀습니다.
자신을 지키기 위한 마지막 보험이었죠. 조직이 해체되면서 국진은 가장 먼저 빠져나갔어요. 배신이라고 볼 수도 있었고 살아남기 위한 선택이라고 볼 수도 있었습니다. 태식은 그 일로 국진을 오래 원망했어요. 하지만 연락처를 지우지 않았습니다. 국진이 가진 것들이 언젠가 필요할 날이 올 수도 있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그날이 지금이었어요. 전화를 걸자 국진은 2번 만에 받았습니다. 태식이 형, 오랜만이다, 국진아. 연락할 줄 알았어. 박용만 건 때문이지? 태식의 손에 힘이 들어갔어요. 국진이 먼저 그 이름을 꺼냈다는 건 그도 이미 이쪽을 알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어떻게 알았어? 박용만이 요즘 움직임이 심상치 않거든. 나도 얼마 전부터 예의주시하고 있었어. 형이 준우라는 애 때문에 엮였다는 거 알만한 사람은 다 알아. 근데 형, 나한테 연락한 거 용기 있는 거야. 나 믿는 거야? 믿는다기보다 선택지가 없어. 국진은 짧게 웃고는 말했어요. 내일 인쇄소로 와. 다음 날 아침 은평구 골목 안쪽에 자리한 인쇄소였습니다. 기계 냄새와 종이 냄새가 섞인 좁은 공간이었어요. 국진은 뒷방에 파일 여러 개를 펼쳐두고 있었습니다. 태식이 들어서자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고 파일 하나를 밀었어요. 그 안의 내용을 보는 순간 태식은 멈췄습니다. 오성 법무법인, 욕망그룹, 오철수, 그리고 윤혜숙. 이 4개의 이름이 하나의 선으로 연결되어 있었어요. 국진이 설명했습니다. 혜숙은 단순히 오철수의 여자친구가 아니었어요. 그녀는 오철수와 함께 2년 전부터 박용만 측이 운영하는 불법 사금융 조직의 서류상 명의인 역할을 해왔습니다. 장애 아동 명의를 이용한 보험 사기건에도 혜숙의 주민등록 주소지가 사용됐죠. 준우는 그 구조 안에서 도구였어요. 준우 팔이 없잖아. 그게 보험 심사에서 유리하게 작용해. 보험금 청구할 때 사고 여부 증빙이 쉬워지거든. 애초에 그 애를 데리고 있던 이유가 따로 있었던 거야. 태식의 눈빛이 굳었습니다. 손가락 끝이 하얗게 질렸어요. 아이를 보험 도구로 썼다는 것. 그 작은 몸을 그 용도로 곁에 두었다는 것. 태식은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분노로 무너지면 안 됐어요. 증거가 있어? 일부는 있어. 근데 결정적인 게 빠져 있어. 오철수와 박용만을 직접 연결하는 거래네요. 그게 있어야 법적으로 연결이 돼. 그게 어디 있어? 오성 법무법인 내부 문서에 있을 거야. 근데 정식 수사가 들어가야 하는데 경찰 쪽도 박용만 라인이 걸려 있어서 함부로 움직이지 못하는 상황이야. 막혔습니다. 또 막혔어요. 태식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겨울 하늘이 낮고 무거웠어요. 국진과 함께 파일을 들여다보며 아무 말 없이 앉아있던 그때 인쇄소 문이 열렸습니다. 국진의 직원이 고개를 들이밀었어요. 사장님, 손님 오셨는데요. 들어온 사람은 배한결이었습니다. 태식과 눈이 마주쳤어요. 한결은 쑥스러운 듯 머리를 극적였습니다. 저번에 전화 끄는 거 죄송해요. 그냥 있을 수가 없어서요. 태식 씨한테 빚진 기분이라. 한결의 손에는 파일 봉투가 들려 있었습니다. 태식은 그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오성 법무법인에 제 지인이 한 명 있어요. 예전에 제가 도움을 준 사람인데 어젯밤에 연락이 왔거든요. 자기가 갖고 있던 서류 사본을 넘겨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국진이 봉투를 열었습니다. 내부를 확인하는 그의 손이 천천히 멈추더니 눈을 들어 태식을 봤어요. 형, 이거야. 이게 바로 우리가 찾던 거야. 거래 내역이었습니다. 박용만 측 계열사에서 오성 법무법인 특수계좌로 흘러들어간 자금의 흐름, 그리고
그 자금의 최종 수취인 중 하나로 오철수의 차명 계좌가 포함된 내역이었어요. 불완전하지만 단서로서는 충분했죠. 태식은 서류를 천천히 내려다봤습니다. 인쇄소 안에 기계 소리만 들렸어요. 세 사람이 각자 그 서류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국진은 표정이 굳어 있었고 한결은 숨을 고르고 있었어요. 태식은 그 순간 준우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밥상 앞에서 한 손으로 그릇을 잡으려 애쓰던 모습, 울음을 참으려 입술을 깨물던 모습, 그리고 처음으로 눈을 마주치며 건넸던 한마디. 아저씨 거 맞죠? 태식은 눈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그러나 단단하게 생각했어요. 이번엔 내가 지켜준다고. 이걸 어떻게 쓸 것인가. 경찰에 가져가면 박용만 라인에 막힐 수 있었습니다. 언론에 넘기면 역풍이 올 수 있었어요. 그러나 한 가지 방법이 있었죠. 아동 학대 및 복지 사건의 공식 서류로 법원에 제출하는 것. 진술을 통하면 그 경로가 열렸습니다. 그 경로라면 박용만이 막기 어려웠어요. 태식은 진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진수 씨, 저 강태식이에요. 드릴 게 생겼어요. 아주 중요한 것들입니다. 서류가 진수의 손에 들어간 날 밤, 세 사람은 각자의 역할을 나눴습니다. 진수는 아동보호기관의 공식 루트를 통해 준우 사건을 재검토 요청으로 법원에 올렸어요. 단순 양육권 반환이 아닌 아동 안전 위험 요소에 대한 즉각 심사 신청이었습니다. 법원이 이를 수리하면 해숙의 양육권 복귀는 자동으로 보류되는 구조였죠. 진수는 밤을 새워 서류를 정리했어요. 10년 넘게 이 일을 해왔지만 이렇게 손이 떨린 적은 없었습니다. 아이 하나의 미래가 이 서류 위에 놓여 있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그는 펜을 바꿔쥐고 다시 썼어요. 틀리면 안 됐습니다. 단 한 글자도. 국진은 거래 내역 서류를 보완했어요. 자신이 보관하고 있던 과거 조직 자금 흐름 자료 중 박용만 계열사와 연결된 구간을 추려서 한결이 가져온 서류와 맞붙였습니다. 두 개의 서류가 맞물리자 흐름이 선명해졌어요. 이 자료는 박용만 라인이 걸려 있지 않은 특임 검사 쪽으로 보낼 준비를 했습니다. 배한결은 오철수를 직접 압박하는 역할을 맡았어요. 한결이 오철수를 찾아간 건 흐린 오후였습니다. 동대문 근처 카페는 손님이 많지 않았어요. 오철수는 창가 자리에 혼자 앉아 핸드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평범한 오후, 평범한 자세였지만 그게 곧 끝날 것을 그는 몰랐어요. 한결이 맞은편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오철수가 고개를 들었어요. 낯선 얼굴이었죠. 한결은 아무 말 없이 서류 복사본 한 장을 테이블에 내밀었습니다. 거래 내역 일부였어요. 카페 안의 소음이 갑자기 멀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오철수는 서류를 내려다보며 굳었어요. 눈이 빠르게 글자를 훑었습니다. 그의 손이 테이블 위에서 미세하게 떨렸어요. 이게 뭐야? 본인이 더 잘 아시겠죠. 오철수는 주변을 살폈습니다. 아무도 이쪽을 보지 않았어요.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이거 어디서 난 거야? 출처는 중요하지 않고요. 지금 이 서류가 세 곳에 나뉘어 보관돼 있는데 오철수 씨가 협조하면 두 곳은 봉인해 드릴 수 있어요. 하나만 검찰로 가는 거죠. 협조 안 하시면 셋 다 동시에 가는 거고요. 오철수가 입술을 달싹였습니다. 손가락이 테이블 위에서 드럼을 치듯 두드리다 멈췄어요. 그는 창밖을 봤습니다. 겨울 가로등이 이른 오후부터 켜져 있었어요. 아무것도 아닌 풍경인데 지금은 그게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자신이 그동안 쌓아온 것들이 얼마나 얇은 층 위에 서 있었는지 이제야 느껴지는 것 같았어요. 박용만을 건드리면 자신도 무사하지 못한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검찰 서류가 현실화되면 그것도 끝이었죠.
뭘 원하는 거야? 준우요. 윤혜숙 씨가 친권 포기 서류에 서명하는 것. 그리고 아동명예 보험 사기건에 대해 진술서를 써주시는 것. 박용만 회장님이 어떻게 개입했는지 포함해서요. 한결이 자리에서 일어서며 명함을 내밀었습니다. 내일 오전까지요. 같은 시각 태식은 다른 전선에 있었어요. 박용만이 관여된 병원 이사회에서 다솜의 퇴원 조치를 실제로 추진하고 있다는 정보가 들어왔습니다. 이걸 막으려면 병원 측과 직접 이야기해야 했어요. 태식은 병원 원무과장 송재경을 찾아갔습니다. 공식적인 면담 신청으로 조용히. 원무과장 복도에서 기다리는 동안 태식은 이 병원 복도를 처음 걸었던 날을 떠올렸어요. 다솜이 수술실로 들어가던 날이었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파랗게 느껴질 만큼 차가운 새벽이었죠. 그 뒤로 이 복도를 수백 번 걸었어요. 언제나 혼자였습니다. 그 혼자였던 시간이 이제 여기까지 이어졌어요. 송재경은 50대 초반, 오랜 직장인 특유의 조심성이 몸에 밴 사람이었어요. 태식이 앞에 앉아 불편한 기색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환자 보호자시죠? 입원비 관련해서는 저희가 공문을 드렸고요. 공문 받았습니다. 근데 그 공문이 나온 경위를 알고 싶어서요. 송재경이 굳었어요. 태식은 파일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이사회 구성원과 욕망그룹의 관계를 정리한 자료였어요. 저는 싸우러 온 게 아닙니다. 아내가 저 병실에서 4개월째 누워 있어요. 지금 이 상황이 외부 압력에 의한 것이라면 그 사실이 밖으로 나갔을 때 병원이 어떤 처지가 될지를 한번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송재경은 파일을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태식의 말이 위협이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이 남자는 협박하러 온 게 아니었습니다. 살려달라고 온 것이었죠. 그 차이를 송재경은 알았어요. 그는 천천히 파일을 덮으며 말했습니다. 입원비 납부 유예는 제가 내부 검토해 볼 수 있어요. 일주일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태식은 자리에서 일어나며 고개를 숙였어요. 감사합니다. 병원을 나오며 태식은 건물 밖 찬 공기 속에서 잠깐 멈췄습니다. 하늘이 낮게 깔려 있었어요. 구름이 두터워서 해가 보이지 않았죠. 그래도 어딘가에 해가 있다는 건 알았습니다. 그걸로 충분했어요. 한 발씩이면 된다고 그는 생각했습니다. 그날 저녁 진수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법원이 재검토 신청을 수리했어요. 해숙의 양육권 복귀는 심사 완료 전까지 보류됐고 태식의 방문 제한도 해제됐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태식이 보호소로 갔어요. 준우는 복도에서 그를 보자마자 멈췄습니다. 달려오지 않았어요. 그냥 서서 바라봤죠. 한 걸음, 두 걸음. 태식이 다가가 눈높이를 맞추며 말했습니다. 오래 걸렸다. 준우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눈이 조금 빨개졌습니다. 그러나 이번엔 울음을 참지 않았어요. 한 방울이 뺨을 타고 흘렀습니다. 준우는 그걸 닦지 않았어요. 태식도 닦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냥 아이의 어깨에 손을 얹었죠. 그걸로 충분했어요. 오철수의 연락은 한결이 준 기한 당일 오전에 왔어요. 협조 의사를 밝혔습니다. 조건은 하나였죠. 자신의 진술이 검찰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사전 합의된 형사조정 절차를 통해 진행해 달라는 것이었어요. 한결은 태식에게 전화했고 태식은 국진에게 연락했습니다. 국진은 자신의 인맥을 통해 형사조정 전담 검사에게 접촉했어요. 움직임이 시작됐습니다. 오철수의 진술은 예상보다 광범위했어요. 그는 박용만이 단순히 오성법무법인을 통해 해숙의 법적 절차를 지원해 준 것이 아니었음을 밝혔습니다. 장애 아동 명의를 이용한 보험 사기 구조를 기획한 것은 박용만, 즉
계열사의 자금 담당 이사였어요. 오철수와 해숙은 그 구조 안에서 실행 역할을 맡았고 박용만은 법무법인을 통해 서류를 정리하고 문제가 생기면 처리해주는 방식으로 관여했습니다. 그리고 준우는 그 구조에서 세 번째로 활용된 아동이었어요. 세 번째. 그 말을 들은 진수는 펜을 놓았습니다. 손이 천천히 올라가 입을 가렸어요. 한결의 턱이 굳어졌습니다. 그는 오철수를 바라보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경찰 출신 특유의 감정 억제였지만 눈빛은 달랐습니다. 태식은 창밖을 바라봤어요. 주먹을 쥐었다 폈습니다. 3번 반복했어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이 자리에서 무너지면 안 됐어요. 앞선 두 아이는 어떻게 됐느냐고 한결이 물었습니다. 오철수는 잠시 주저하다가 말했어요. 한 아이는 현재 다른 지역 아동보호시설에 있고 한 아이는 친모가 다시 데려간 후 소식이 끊겼다고. 그 말이 끝나는 순간 방 안에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철수조차 잠시 고개를 숙였어요. 자신이 한 일이 무엇인지 이제야 얼굴로 마주하는 것 같았습니다. 준우의 검진 기록에 열람 불가 처리가 된 이유도 여기서 밝혀졌어요. 오성 법무법인이 기관에 행정적 압력을 넣어 기록 접근을 차단한 것이었습니다. 준우의 신체 검진 결과에는 반복적인 외상 흔적이 기록되어 있었어요. 그게 공개되면 학대가 법적으로 입증될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이었죠. 진수는 해당 기록의 열람 차단 해제를 즉시 상급기관에 요청했습니다. 사흘 후 봉인이 풀렸어요. 기록을 확인한 의사 소견서는 명확했습니다. 반복적 외상, 비사고성 손상 패턴, 아동학대 의심. 이 소견서가 법원 재검토 자료에 추가됐어요. 박용만은 이 흐름을 보고만 있지 않았습니다. 오철수가 진술을 시작했다는 정보가 박용만 측에 들어갔고 즉시 오성 법무법인을 통해 반격이 시작됐어요. 오철수의 진술 신빙성을 공격하는 자료가 준비됐고 준우 사건 담당 법원 판사 측에 비공식 접촉을 시도했다는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그러나 이미 국진의 자료와 한결의 서류가 맞물려 있었고 특임 검사 쪽에 자료가 넘어간 상태였어요. 박용만이 입구를 막으려 할 때 이미 다른 문이 열려 있었던 거였습니다. 국진이 마지막 카드를 꺼냈어요. 서류가 아니었습니다. 15년 전 조직과 박용만 사이의 거래가 이루어지던 현장에서 국진이 개인적으로 녹음한 음성 파일이었어요. 박용만의 목소리가 담긴 조직을 통해 문제를 정리하도록 지시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당시엔 자신을 지키기 위한 보험이었죠. 지금은 무기가 됐어요. 국진은 파일을 넘기기 전날 밤 태식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형, 이거 넘기면 나도 안전하지 않을 수 있어. 알아. 그래도 해야 되는 거야? 태식은 잠시 말이 없었어요. 그리고 답했습니다. 국진아, 너 그때 왜 조직에서 제일 먼저 나왔어? 국진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더 이상 이런 데 있고 싶지 않아서잖아. 지금이 그때랑 같은 선택이야.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국진이 말했어요. 알겠어. 형? 음성 파일이 검찰에 제출됐습니다. 박용만의 목소리가 공식 기록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는 단순한 로펌 후원자가 아니라 장기간 불법 청탁과 조직 연계의 당사자로 수사 대상에 올랐습니다. 박용만의 재산 일부에 동결 조치가 내려졌어요. 박용만이 처음으로 흔들렸습니다. 수십 년간 전화 한 통으로 세상을 정리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그의 전화를 받는 사람이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측근들이 하나씩 거리를 두기 시작했어요. 수사가 시작됐다는 소식이 퍼지자 그 이름만으로 움직이던 사람들이 멈췄습니다. 권력이라는 것은 결국 다른 사람들이 두려워할 때
존재하는 것이었죠. 두려움이 사라지자 권력도 흔들렸어요. 박용만은 측근을 통해 태식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지금이라도 협의할 수 있다는 내용이었어요. 태식은 답하지 않았습니다. 답할 필요가 없었어요. 그 무렵 다솜이 입원한 병원의 담당 의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보호자분, 지금 빨리 오실 수 있으세요? 환자분 상태에 변화가 있습니다. 태식은 전화를 받은 채로 굳었어요. 좋은 변화인지 나쁜 변화인지 의사는 전화로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그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반년 동안 기다려온 변화였습니다. 나쁜 변화여서는 안 됐어요. 그는 달렸습니다. 병실 문을 열었을 때 다솜의 눈이 떠져 있었어요. 완전히 각성한 상태는 아니었습니다. 눈꺼풀이 무겁고 초점이 흐릿했죠. 하지만 반년 만에 처음으로 열린 눈이었어요. 담당 의사는 자발적 각성 징후라고 설명했습니다. 뇌활동 수치가 올라가고 있다고 조심스럽지만 긍정적인 신호라고 했어요. 태식은 침대 옆에 앉아 다솜의 손을 잡았습니다. 말을 하려 했는데 나오지 않았어요. 그냥 손을 꼭 쥐고 있었죠. 다솜의 손가락이 아주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의지적인 움직임인지 반사인지 알 수 없었지만 태식은 그 감촉을 놓지 않았어요. 기다렸어요. 오래. 그게 전부였습니다. 병원 복도로 나오는 길에 태식은 잠깐 걸음을 멈췄어요. 복도 끝 창가에 서서 바깥을 바라봤습니다. 차가운 유리에 손을 짚었어요. 반년이라는 시간이 손바닥 아래로 지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아도 쉬지 않았던 공사장 새벽, 고시원 창문 없는 방, 깜빡이는 형광등. 그 모든 것들이 한꺼번에 빠져나오는 것 같았어요. 그의 눈가가 조금 뜨거워졌습니다. 그는 유리창에서 손을 떼고 천천히 걸어나갔어요. 며칠 후 박용만의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이 열렸습니다. 태식은 법원 앞에 있었어요. 안으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냥 밖에 서 있었죠. 차가운 바람이 불었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취재진이 모여들었고 포토라인이 만들어졌습니다. 검은 외투를 입은 박용만이 법원 복도 끝에서 나타났어요. 수십 년간 라운지에서 커피를 권하며 세상을 조율하던 사람이었습니다. 봉투를 내밀며 현명한 선택을 하라고 했던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이 지금 카메라 앞에서 고개를 숙이고 걸었습니다. 변호인이 양쪽에서 막아섰지만 렌즈를 다 막을 수는 없었어요. 플래시가 연달아 터졌습니다. 박용만은 시선을 내리깔고 있었어요. 수십 년간 어떤 자리에서도 시선을 내리깔지 않던 사람이었습니다. 태식은 그 장면을 가만히 바라봤어요. 주먹을 쥐지 않았습니다. 소리를 내지도 않았어요. 극적인 감정이 솟구치길 기다렸는데 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용한 무언가가 내려앉았어요. 끝났다는 것. 그리고 이제 시작할 수 있다는 것. 그는 몸을 돌려 걸어나갔습니다. 같은 시각 보호소에서는 윤혜숙이 면담실을 나서고 있었어요. 법원의 친권 정지 결정을 통보받은 날이었습니다. 혜숙은 의지할 곳이 없었어요. 오철수는 진술 보호 조치 하에 들어갔고 박용만은 자신의 수사를 막는데 급급해 더 이상 혜숙을 지원할 여력이 없었습니다. 혜숙이 준우를 마지막으로 한 번만 보게 해달라고 했을 때 진수는 준우의 의사를 먼저 물었어요. 준우는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7살 아이가 그 선택을 하는데 망설임이 길지 않았어요. 진수는 그 선택을 그대로 혜숙에게 전달했습니다. 혜숙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복도를 걸어나가는 그녀의 뒷모습은 작았습니다. 아무도 막지 않았어요. 아무도 붙잡지 않았죠. 그것이 그 여자가 받는 마지막 형벌이었습니다. 준우의 정식 입양 심사가 시작됐어요.
태식의 전과 기록, 불안정한 과거, 현재 생계 상태, 모든 것이 검토됐습니다. 진수가 직접 법원에 출석해 구술로 진술했어요. 강태식이 준우에게 어떤 존재인지, 지난 수개월간 이 남자가 어떻게 이 아이 곁에 있었는지를, 그는 서류가 아닌 말로 자신이 목격한 것들을 하나씩 꺼냈습니다. 한 손으로 그릇을 잡으려는 아이 옆에 말없이 행주를 받쳐주던 남자. 아이가 없는 날 텅 빈 방에서 조용히 미소 짓던 남자. 그 이야기들을 진수는 또박또박 말했어요. 법원은 승인했습니다. 서류를 받아든 날 준우는 한참 동안 글자를 읽었어요. 법적으로 생소한 단어들이 많았지만 자신의 이름과 태식의 이름이 같은 줄에 적혀 있다는 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그는 서류를 내려놓고 떨리는 목소리로 처음 태식을 불렀어요. 고맙습니다, 아버지. 태식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아이의 머리 위에 손을 얹었어요. 손이 크고 거칠었습니다. 문신이 있고 굳은 살이 있고 수십 번 주먹을 쥐었다 편 손이었죠. 그 손이 준우의 머리 위에 놓였어요. 준우는 그 손 아래에서 어깨에 힘을 빼고 눈을 감았습니다. 이 손이 자신을 해치지 않는다는 걸 이 아이는 이제 알았어요. 그것만으로도 이 아이의 세상은 달라진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겨울이 끝났어요. 다솜은 이듬해 봄에 완전히 의식을 되찾았습니다. 처음 병실에서 준우를 만났을 때 그녀는 오래 아이를 바라봤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손을 뻗었어요. 준우도 천천히 손을 뻗었습니다. 두 사람의 손이 맞닿는 순간 태식은 창밖을 바라봤어요. 봄 햇살이 병실 안으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는 눈을 가늘게 떴어요. 오래 보고 싶었거든요. 18년 후 준우의 결혼식장. 훌륭한 청년으로 성장한 준우가 양부모님께 보내는 편지를 낭독했습니다. 아버지, 그 비 내리던 밤을 기억합니다. 무서운 얼굴이었지만 눈은 따뜻했어요. 저한테 나를 믿으라고 말해주셨을 때 저는 처음으로 무섭지 않은 어른도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어머니가 살아계셨기에 아버지는 포기하지 않으셨고 그래서 저와 만날 수 있었어요. 두 분은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저에게 세상에서 가장 자랑스러운 부모님이 되어주셨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편지를 읽는 준우의 목소리가 한번 흔들렸어요. 그는 잠깐 멈췄다가 다시 읽었습니다. 하객석 어딘가에서 훌쩍이는 소리가 났어요. 태식은 다솜의 손을 잡고 앞을 바라봤습니다. 표정은 무뚝뚝했어요. 언제나 그랬듯이. 하지만 다솜이 그의 손을 꼭 쥐었을 때 그의 눈가가 아주 조금 붉어졌습니다. 차가운 겨울 골목에서 작은 봉투 하나를 주워 올린 손. 그 손이 만든 기적이 여기까지 왔어요.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어요? 겨울골목 빗속에서 시작된 두 사람의 만남이 이렇게 긴 여정을 걸쳐 오늘 여기까지 왔네요. 험상궂은 얼굴 뒤에 따뜻한 눈을 가진 태식과 작은 몸으로 너무 많은 것을 감당해온 준우. 두 사람이 서로를 만난 건 우연처럼 보이지만 돌이켜보면 서로가 서로를 가장 필요로 하던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살다 보면 우리도 태식처럼 사방이 막히는 순간을 만날 때가 있죠. 아무것도 되지 않고 아무도 내 편이 아닌 것 같은 그 순간에 그래도 포기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결국 길이 생긴다는 걸 오늘 이야기가 조용히 말해주는 것 같아요. 진짜 가족은 피가 아니라 선택으로 만들어진다는 말이 있잖아요. 태식이 준우를 선택한 것처럼 우리 삶에서도 누군가를 진심으로 선택하는 용기가 가장 아름다운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께도 작은 위로와 따뜻함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마음이 차가운 날, 이 이야기를 떠올려 주세요.
다음 이야기도 꼭 함께해요.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릴게요.